BTN 시행담 가피 목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은명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혹시요, 이만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랴 하는 생각 스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주 하게 됩니다. 짙어가는 겨울 풍경을 보면서 저런 장관을, 저런 아름다움을 해마다 한 번씩은 우리가 거저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고맙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 정도면 됐지, 무슨 다른 대단한 욕심을 부릴까 싶은 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스님, 예, 그만큼 비워져 일까요? 그렇죠. 네. 원래 내려놓으면 세상살이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 마음처럼 쉽지 않죠. 그럴 때는 타이밍을 잘 맞추면 됩니다. 한 해를 보내는 12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무언가를 비우기에 아주 딱 좋은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비웠던 마음을 채우기에 딱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예. 오늘 카페에서는요, 4만 팔로워에 빛나는 인터넷 청춘 상담가 장재열 대표를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요, 카페 주인공 장재열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네. 카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만여 명의 청년들을 3년 동안 상담해온 청춘 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의 대표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필명이 좀 놀아본 언니라면서요. 이렇게 멋진 훈남이 네, 왜 놀아본 언니예요? 좋잖아요. 이 상담이라는 걸요, 하다 보면 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 전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가들이 자신의 이 또 다른 자아, 페르소나라고 하죠. 맞아요. 페르소나를 네. 두기도 하는데요. 그게 상담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저 역시도 상담을 하다 보면서 원래는 처음에 이런 이름이 없이 상담을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조금씩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목도 필요하고 이름도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쓴 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문체가 상당히 여성스러우면서도 강하고 그러나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가오라고요. 그잖아요. 네.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름 같아요. 그렇게 듣다 보면 또 뭐 혹시 다른 분들은 학창 시절에 좀 놀아봤나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서울대 미대를 재수했고요. 삼수에서 진학을 했대요. 네. 공부도 열심히 잘하죠. 그렇죠.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좀 놀아봤다고 하면 혹시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 그렇죠. 흡연 뭐 네. 가무했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시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한 세상 소풍 오듯이 와서 잘 놀다 가는 게 맞아요. 인생이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천상전. 네, 저는 아마 제 또래 애들보다 조금 더 삶의 경험을 좀 다양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놀아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사실 뭐 서울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거는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어른들께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질 수 있나라고 할 때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 야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면 너 인생 피고 행복해져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 없이 사실은 좀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목적성 있게. 아마 그 말씀은 이 시대의 그 고등학생이라면 네. 아마 다 그렇게 네, 느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최고의 기업을 그렇죠. 꼽히는 예술사의 입사. 네. 누구나 부러워할 그럴 만한 탄탄대로의 삶일 텐데 그 시간을 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으로 기억하신다고요. 네. 그죠?
사실 10대 때는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서울대를 가면 너 인생이 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입학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많이 느꼈어요. 저는 시골에서 공부해서 어렵사리 삼수를 해서 갔는데 저보다 훨씬 더 가진 게 많고 예쁘고 잘생기고 밝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또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상하다, 학창 시절이랑 똑같은데 라고 어른들께 다시 물어봤을 때 네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기업을 가서 네 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그때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한 번 그 얘기를 듣고 의심 없이 이렇게 취업 준비를, 미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라고 하고 직장 생활을 봤을 때 왜 미생이라고 하잖아요. 예. 다시 한번 또 뭐 임원이 되기 위해서, 사장이 되기 위해서 경쟁 사회가 있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됐는데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네. 우리 부모들 반성해야 되겠네. 반성해야 돼. 잘못 가르쳤어요. 무조건 좋은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가서 돈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급기야 이게 사실 우울증을 만드는 계기가 된 거 아니었어요? 네. 네. 우울증을 제가 이제 직장 생활 2년 차가 되기 전에 우울증이 왔는데요. 제가 보직이 인사팀이었습니다. 인사팀이었는데 사실상 제가 하는 일들은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좀 더 많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이런 기업에 더 올 수 있게 홍보를 하는 일이었는데 사실 제가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회사 가고 싶지 않다, 너무 불행하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생 딱 제 동생 뻘인 친구들한테 가서 여러분 뭐 글로벌 인재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거짓된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 동생들한테도 죄책감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네.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네. 또 취업하고 나면 또 열심히 승진하고 네. 또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장년을 넘어서 이제 정년퇴직할 때가 다 돼가죠. 그래 이제 그런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래 뭘 제일 하고 싶으냐? 그럼 그때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 촌에 가서 조그만 집 짓고 농사 지면서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해드립니다. 뭐냐면 만약에 그것을 진작 알았다면 학창 시절만 마치고 나서 했더라면 한 30년, 40년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미 60이 넘어서 알아서 그때 가서 하려고 하니 모든 조건도 어려워졌고 또 한들 얼마나 우리가 내 삶을 행복하게 살겠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편견, 고정관념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알아도,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한 40대쯤 되는 분들 알잖아요. 이미.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도 쉽지 않거든요. 직장이라는 것이 뭐 내가 그만두고 싶다 해도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기를 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는지. 일단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울증이 오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10대, 20대를 굉장히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이 사회, 경쟁 사회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우울증이 오고 처음 깨달은 거죠. 어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끝이 있는지를 알고 걷는 사람은 천천히 걸어도 괜찮지만 예, 저는 맞습니다. 길의 끝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남이 정해준 길을 열심히 뛴 거죠.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가는 길을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큰 회사를 나가고 나면 나 뭐 먹고 살지? 그리고 배운 게 공부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잘못된 길 또는 남이 정해준 길을 뛰어왔을 뿐 최선을 다해서 뛰어왔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왔던 나의 그 노력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자. 그리고 친구들이나 주변 부모님, 가족들한테 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용기를 주셨던 말씀 한마디가 너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열심히만 뛰면 뭘 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 신뢰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셔서 용감하게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있잖아요.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네, 많죠. 그럴 때 저희 아들도 한번 그랬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한 2천만 원을 까먹길래 내가 2천만 원이면 너 공부 많이 했다. 그건 돈 주고도 못하는 공부다. 그러니까 그런 실패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공부지. 더 잘 되려고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뭘 하더라도 딱 될 수 있더라고. 왜냐하면 스님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는 완전히 공부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는 병만 와요, 병.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나. 그게 참 안타까워.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걸 그만두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미리 이렇게 딱 나한테 장 대표는 그런 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말 이렇게 불교를 믿으니까 그런 게 탁탁 더 자주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 좌절 순간, 이런 터닝 포인트, 이런 거를 장 대표께서는 그 힘든 시간에 인생의 뭐 정기를 마련해 준 귀한 또 그러면서 인연을 또 만나게 됐다고요. 네. 사실 이제 퇴사를 하고 네. 나서 정말 백수라 그러죠. 백수처럼 그렇죠. 집에 혼자 있었는데 네. 그때는 집에 있을수록 우울증이 심해지잖아요. 근데 정말 뭔가 한 번은 내가 전기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청평에 있는 용문사에 제가 이제 템플스테이를 가게 됩니다. 네.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스님이 문득 말씀해도 대답도 안 하고 생각할 시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무건하셨네요. 네, 무건이 필요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말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무건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고 내려가는 날 스님이 이제 지도법사 스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넌 한마디도 말을 안 해서 내가 너랑 차담을 좀 해야겠다 말씀을 하셔서 이제 차를 한 잔 내어주시면서 말을 해봐라 하시는데 제가 한 30분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힘들었던 얘기를. 그래서 30분을 하다가 그 차 한 잔을 연잎차를 한 잔을 마시고 스님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스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너가 그렇다면 솔직하게 그 거짓된 얘기를 했던 너의 동생 또래 아이들을 지금 이제 인사 담당자가 아닌 지금 만나면 너 뭐라고 하고 싶니? 라고 하시길래 제가 솔직히 나처럼 내가 가는 길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뛰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넌 아직도 젊고 지금도 어리기 때문에 이 저를 벗어나는 지금부터 그렇게 너부터 그렇게 안 살면 된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하셔서 큰 용기를 얻고 제가 다시 좀 일어서게 되는 계기가 맞아요. 됐었습니다. 네. 아우, 진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셔서 네. 그 인터넷 그 블로그잖아요. 그걸 통하는 그 상담 활동, 그걸 시작하게 된 그 특별한 동기가 있으세요? 네. 그 템플스테이를 제가 끝내고부터 내가 정말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우울증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하게 되면서 심리 상담가 선생님을 계속 뵙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6개월 정도 상담을 해보시더니 너는 자아가 너무 강하고 네 그래서 상담가의 말을 조금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 20년, 10대, 20대, 30대가 제가 29살이었거든요. 그때까지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제가 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치료를 하지 말고 충분한 통찰력이 있는 것 같으니 인터넷 블로그를 만들어서 아이디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가지고 네가 네 고민을 써보고 낮잠을 한숨 자고 저녁에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네 문제를 객관화해서 한번 보는 연습을 해봐라. 그런 말씀하셔서 사실은 제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만든 블로그였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스님, 그죠? 장기열 대표님처럼 그렇게 절에 가서 이제 네. 상담하면 출가하거든요. 그래요, 스님? 거의 출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우리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와서 방황하다가 출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출가 안 한 게 신기하네. 저는 인터넷 세상으로 출가를 했다고 그렇지. 할까요? 네, 네. 그 인생을 그 나이 때 그렇게 되짚어 볼 수 있다는 거. 네, 너무 좋네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 나이 때 조금 더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만 하지 삶의 전체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삶이 주어진 환경에 내가 거기에 그냥 나는 수동적으로 무작정 간다는 것 그것을 안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말씀하신 통찰력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상담하기 위해서 만든 블로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가 저를 바라볼 때는 사실 자기한테는 누구나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그러죠. 그 모습으로 타인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상 뭐 왜 힐링이 요새 대세잖아요. 힐러라고 하시죠. 힐링을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내가 나를 봤던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친구도 남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솔직하고 좀 직설적인 말을 많이 상담을 해주는 편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요새 네. 젊은 분들이 뭐 돌직구 그런데 그런 단어네요. 그런 네. 단어를 쓰시네요. 맞습니다. 네. 아휴, 돌려서 말하지 않고 딱 꼬집어서 난 좋아하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돌리지 않고 딱 그럼 나도 돌직구구나. 예를 들면 그 돌직구를 예를 들면 어떻게 네. 말씀하세요? 제일 요즘에 많이 제가 받는 상담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시험에 관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보내는 게 뭐냐면요. 제가 1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점 차이로 떨어져서 지금 4년째인데 오수를 한 번만 해볼까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을 해줘요. 지금 1점 차이로 떨어졌다고 나한테 상담 이메일을 보낸 친구가 너까지 78명째다. 그리고 우리 고민해보면 사실 1점 차이라고 하나 공무원 시험을 제가 너무 궁금해서 공무원 시험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이 친구들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수 편차가 크지 않아서 1점 사이에 전국에 7만 명, 8만 명이 포진한대요. 그렇다는 건 사실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내가 조금 더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 1점 차로 떨어졌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7만 등이 밀려서 떨어진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네가 1점 차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쉽게 나 1년 더 할래요 엄마 말하지만 7만 등 차이로 떨어졌다면 부모님께 솔직하게 나 1년 더 할래요 돈 좀 대주세요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좀 하게 되죠. 그 이제 돌직구가 네. 이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네. 상대방에게 이렇게 일깨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네. 방법이긴 하지만 또 어쩌면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스님? 저 용기도 주고 북돋아 줘야 되는데 네.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를 주는 저희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눈에 이제 그 답이 보이는데도 그분의 정성이라든지 그분의 신심 때문에 말 못해.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단계를 두죠. 한 단계, 두 단계.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장절 대표님이 하는 그 인터넷 블로그 좀 놀아보는 일. 놀아본 형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시대 청춘을 위한 상담원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네, 사실 아무래도 제가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또 이제 같은 청년이 청년을 상담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해주는 상담들은 심리 상담이 아니죠. 고민 상담이라고 그렇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바와 없는 바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깊은 통찰을 가지게 해주려고 제가 한다는 건 오만인 것 같아요. 단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것들, 정말 고민이라고 말하는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밀접하게 그리고 같은 목소리, 같은 눈높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 하시기도 하고 조금 심리 상담과는 다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 심리 상담 받는다, 정신과를 다닌다 하는 게 되게 터부시대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중간 지점에 어딘가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해주기에는 좀 힘든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네. 좀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비영리다 보니까 상담하면서 돈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올 때는 네. 물리적으로 힘들 때가 첫 번째가 있고요. 작년 추석에 한번 이 제가 상담했던 글이 이제 각종 포털에 첫 화면에 실리는 바람에 제가 고향에 내려가는 귀성 그 버스를 예. 타고 있는 5시간 사이에 10만 명이 제 글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좋아라. 400통의 고민이 왔는데 저는 사실 이 친구들 하나하나를 다 들어준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석 3박 4일 그 연휴 동안 정말 잠 안 자고 상담을 했던 게 첫 번째 그런 것들이 가끔 힘들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상담을 나 혼자서 누군가의 해결사라고 오만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취업, 연애 뭐 이렇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의 상담이 오다가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비밀이고 또 돈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성전환자입니다 라는 고민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제가 7살 때부터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습니다. 그런 정말 삶의 깊은 바닥까지 오면 제가
공감하거나 그 친구들한테 섣불리 말해줄 수 없는 그렇죠. 얘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내가 하는 상담이란 무엇인가, 내가 상담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주 책임 의식을 많이 느끼고 또 배우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팔로워가 생겼잖아요. 5천여 건이 넘는 상담을 혼자서 진행하는 건 사실 네. 어렵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카톡을 잘 많으시죠? 못하는데 네. 그래도 어쩌다 질문이 오면 네. 그걸 일일이 다 대답해 주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잘 못하고 등한시하고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분이 계시나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제가 혼자서 답을 해주는 거에 또 한계를 느끼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뭐 물리적 한계도 있지만 예. 내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공감하고 다 해결해 줄 수가 절대로 없구나. 그리고 누군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 오히려 친구들의 자생력을 해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친구들 중에서 조금 더 자기 문제도 일부 해결을 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조금 느끼잖아요. 아, 이 친구 통찰과 사고력이 뛰어나구나 하는 친구들 한 6명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나랑 같이 좀 놀아본 언니들이라는 활동으로 해보지 않겠니? 라고 만들어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친구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상담을 해주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꼭 제가 아니어도 누구나 사실은 삶에 대한 통찰과 깊이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답해줄 수 있는 이런 좀 놀아본 언니라는 역할을 삶에서 누구에게나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민 상담가였다면 지금은 상담 문화 기획자라고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장재열 대표는요,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아주 뼛속 깊은 불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 집이 크리스천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근데 저희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자녀를 못 낳으셔서 어머님이 근심이 많으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스님들이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시조를 그래요. 받으셨던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대한테 근심이 많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는 교회 다니니까 뭐 스님 오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고민을 좀 들어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셔서 사실 제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라고 했더니 절에 가서 딱 100일만 불공을 드리고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자녀로 이어진다면 너는 불자가 돼야 될 연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딱 진짜로 그 경남 창원에 있는 성주사에 100일 동안 불공을 들이시고 저를 낳으신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불자가 됐었던. 역시 달라. 정말 다르다. 불공들여서 낳은 아들이었대요. 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전국 각지에 절을 그냥 두루두루 그냥 돌아다니셨다고요. 네. 장재열 대표는 절이 왜 그리 좋으세요, 그러면요? 저는 그냥 정말 지금 이제 커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몰랐는데요. 왜 그 수영장에 가는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온천이나 네. 그게 어머님의 양수와 비슷해서. 근데 저는 그런 느낌처럼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고 그냥 저는 가족들끼리도 여름 휴가는 항상 전국에 있는 사찰을 다니는 거였었고 저 스스로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나 속상하면 엄마 성주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법당에 앉아서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날 풍경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희한하다, 스님. 이게 이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그렇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성향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업이라 그래요. 그거 나도. 우리가 태어날 때 자신의 업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업이라는 건 그 전에 내가 행했던 행위들에 대한 기억을 말해요. 영혼이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럼 자기 자신이 기억했던 그 많은 기억 있던 곳을 이제 그 친근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래, 그런 이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대불청 일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지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상담 일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사실 이제 스님을 뵙고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한참 대학교 취업 준비생일 때 이제 불교가 잠시 멀어졌다가 그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아 그래 내가 있었던 고향이 여기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불청과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 제가 또 관심이 많고 또 불교계로 다시 또 귀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제 대한불교 청년회가 저랑은 사실 좀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곳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조금 더 문화 컨텐츠, 상담 컨텐츠 제가 가진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좀 문화 포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시대에 불교는 청년들에게 특히 네. 젊은이들에게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꼭 필요로 하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 그러할 만한 어떤 저변 확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근데 아마 장재열 대표님이 그렇게 하시면 너무 포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젊은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안내를 이끌어주는 역할도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재열 대표가 부처님께 품 안에서 꿈꾸고 발언하는 일은 있으세요? 네, 그럼요. 저는 사실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요. 그 이웃 종교, 특히 기독교를 보면 끊임없이 청년들과 소통하는 종교라는 그렇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불교만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거두어 품어주는 종교가 없는데도 사실 법륜 스님이나 해민 스님 같이 저명하신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제가자들도 또 많은 청년들도 이제는 좀 더 문화적인 포교를 위해서 또 불교를 젊은 미래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조금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요.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명한 말씀을 해주실 때 살갗에 닿는 옷깃 같은 일을 해줄 수 있는 또 미래 세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일에 앞장서서 청년들이 불교를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다른 감정으로 지금까지 생각하는 편견 없이 좀 더 쑥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발언하고 있습니다. 오, 세상에. 장 대표 같은 분이 많이 계셔서 정말이야. 불교의 그 앞으로의 미래가 네. 밝아졌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장 대표만의 그 청년 포교 보관이 있다면 네. 저는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본 건데요. 저희 상담소와 이 대한불교 청년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같이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봉은사에서 템플 테라피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템플 스테이와 이 치료라는 의미의 테라피를 결합한 건데요. 저녁 시간이 되면 잠을 자지 않고요. 이 자신의 이 불교에 대한 문화를 접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차분해지게 돼요. 그렇죠. 그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저녁 예불 이후에 둘러 앉아서 자신의 얘기를 상호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불보살이 되고 서로가 좀 놀아본 언니가 돼서 내 고민을 말하고 다른 친구의 고민을 내가 상담가도 아닌 그냥 보통의 사람인데 듣고 말해주다 보면 내 안에 이런 치유가 힘이 되는구나. 있었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템플 테라피를 해봤는데 굉장히 청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 힘의 가치와 또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상담의 가치를 결합시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저는 청년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 네. 서울에만 한정하지 말고 그렇죠. 많은 지역에도 좀 그렇죠, 스님. 이렇게 보호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템플스테이가 처음에는 이제 신선해서 많이 오셨었는데 프로그램이 한정이 있어요. 네. 이게. 사찰에서 이제 그걸 개발을 하고 아니면 그 불교 측에서 좀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도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좀 이제 식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모습의 템플스테이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곳에만 하지 말고 놀아본 언니가 템플 테라피가 전국의 모든 템플스테이 하는 사찰에 프로그램화될 수 있도록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장재열 대표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이렇게 불교가 좋은 건데 이렇게 정말 접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그렇죠. 답이 다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스님 한 분이 병이 났을 때는 이게 나의 답이다 생각하래요. 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한 그 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치유가 잘 되는 게 또 불교잖아요. 그래서 늘 불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부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장재열 대표는요, 생각하는 그 불교 그리고 신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의 청년들은 아무래도 앞세대 분들에 비해서 불심이나 공덕을 쌓는다라든지 이런 말들에서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불교에서 우리가 뭐 신행이라고 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좀 놀아본 언니로서 말하는 우리 주체적으로 살자. 우리 어른들의 말, 세상의 말 말고 우리 마음에서 나온 대로 살자. 그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이제 사실은 발심인 거고 그걸 실천하는 게 수행과 신행인 거다. 저는 그렇게 항상 말을 하고 어머, 있습니다. 어쩜 이래. 불교의 어떤 핵심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항상 이제 불교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네. 그걸 자성이라 하죠. 지금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나라고 여긴 생각들의 모음이에요. 일종의. 육신도 나라고 여긴 대상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쓰냐면 나와 내가 다르죠. 나는 주체고 네. 내는 나가 소유한 소유 대상들이거든요. 그래 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도 내가 아니죠 사실은. 내 몸,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몸이죠. 내 재산 그런 뭐야. 내가 소유한 재산. 네. 그리고 나는 뭐냐? 네. 이 모든 것을 나라고 여기는 나가 있죠.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나의 근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두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면 부처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아는 부처라는 경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스님들에게 듣고 이런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라는 어떤 그러한 그 정보들의 모임이죠, 모둠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상 그러면 이미지 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상 모두를 빼고 나면 그 모두를 알고 판단하고 하는 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를 찾으면 그것으로부터 모든 우주가 나왔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자성, 또 불성, 왜냐면 모두 부처님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인공을 찾는 거죠. 주인공을 찾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길에 내가 급히 가거나 늦게 갈 필요가 없이 내 길을 가면 되잖아요. 주인공을 찾으면 내 길을 갈 필요도 없어. 사실은 모든 길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지금보다 더 나은 편리함,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 편안하고 안락함이죠. 지금의 불편함으로부터.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엔 그 주인공을 찾았을 때가 완전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다 내가 만드는 이미지니까 그 이미지에 속지 않고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행복이라 해서 구하려고 하고 내가 만들어 놓고 불행이라 해서 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나라고 만들어 놓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어리석잖아요. 그것도 깨어나는 거예요. 그 내가 만든 이미지로부터 깨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깨달음. 깨달음요. 네. 그래서 아주 그 불교의 핵심을 너무 잘 아시고 현대적인 언어로 만약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자성이니 불성이냐 하면 젊은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죠? 되레 내가 많이 힐링이 된 기분이에요. 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님. 너무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네네. 이렇게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진심 어린 그 충고를 해주는 장지열 대표님. 오늘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충고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에게 어떤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이제 미래의 저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람은 느끼되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좀 제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남을 도와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이 한 명의 청년으로서 잘 살고 싶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 만큼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친구도 나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해왔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쭉 가서 그냥 나는 누군가를 돕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으로 기쁘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언니란 이름을 쓰고 청춘상담가라는 이름을 쓰지만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아니고 청춘이 아닌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이 이름이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돼서 다른 언니들, 다른 뭐 청년들한테 이 이름을 나누어 주고 상담의 문화를 열어주고 저는 또 다른 일을 하러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쩜 이럴까요?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부처님 한마디가 말씀이네요. 대승보살의 네. 그 보살행의 모습이에요. 예. 끊임없이 하지만 함이 없이 하다. 맞아. 그런 말은 무의행 이런 말을 하거든요. 비태행신에단 가피 공식 질문이거든요. 네.
우리 장재열 대표님에게 가피란. 저는 제가 받은 가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항상 천수가는 보살님 상을 보면 저 얼굴이 정말 천개일까? 뭐 손이 천개일까? 그리고 어떤 모습을 항상 바뀌어서 나타나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보살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 보살님이 부처님이 가지고 가신 많은 면 중에 하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게 내가 가피구나. 근데 저는 그것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내 얘기처럼 마음을 쑥 담아서 공감할 수 있는 그 힘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보살행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제가 조금이나마 닮아서 또 그것은 제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니까요.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발심됐다는 거.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가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천수가는 모습, 네, 진짜 관세보살의 그러네요. 모습이 네. 왜 천수가는이시냐면 관세보살은 사실 모습이 없어요. 원래는 형태도 없어요. 근데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그분이 그 필요한 사람이 가장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장재열 대표님이 질문자에게 상담자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각자 그분들이 만약 장재열 대표님 모습을 아는 대로 자신이 생각해서 쓰라면 네. 조금씩 다 다르겠죠. 네. 그게 바로 필요한 중생에 따라서 모습을 놔두기 때문에 그냥 천이라는 개념을 쓴 거지 그죠. 무한하겠죠. 네. 8만 그죠? 너무 잘 이해하시고 네. 그 부분을 진짜요. 현대적인 언어로 아주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난 너무너무 공감이 오는 거 있죠, 저는요. 어려운 문자 쓰는 것보다도 지금 그 말해주는데 내가 팍팍 와닿더라고요. 우리 부처님은 해준 바 없이 행하라는 그 말을 꼭 하잖아요. 특히 어린 분인데 사실 나이 따지면 29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유, 지가 뭘 안다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 어른 보살님들, 어린 사람들을 어리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린 사람들 말을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스님? 그래서 스님을 오늘 장재열 대표 만나면 어떠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대승보살의 보살행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네. 만남이었습니다. 자비심의 향기와 원력이 아주 가득한 만남이었고요. 부처님이 뭘 무유종법이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왜 정해져 있지 않느냐 하면 대상자들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 그 원하는 대상자가 가장 빨리 완전한 행복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죠. 또 불법의 목적은 이고등락이에요. 어떤 증세이든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보살행을 실천하는 분이 중생들의 행복을 이끄는 분을 우리가 부처님, 보살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아마 이 시대에 이 삶 속에서 인생 상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고 아마 부처님이 이 시대에 화신으로 나튼다면 아마 저런 모습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조언하고 싶어요. 이 한 생, 즉 이번 인생만을 보지 말고 또 사람만 보지 말고 모든 생에 혹은 또 모든 생명체에게 완전한 행복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거기서 가미시켜서 해줬으면 그런 걸 우리가 보살 마하살이라 하거든요. 되죠. 보살 마하살이 되시기를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보살 마하살을 뵙는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 시대 청춘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네. 항상 제가 청년들 만나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길을 찾다가 어디 놀러 가다가 길을 찾다 모르면 지도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 지도가 지금 이 시대의 청춘 멘토, 강연가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도를 봐도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를 봐도 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하세요, 보살님은? 그러면 다시 또 네. 처음부터 생각해요. 제가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게 길을 모르고 지도를 봐도 모를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는 거다. 그것이듯이 우리의 삶의 길도 똑같다. 내가 삶의 길을 갈 때 모르겠으면
타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들어도 모르겠으면 내가 타인을 붙잡고 내 얘기를 꺼내어 놓아라. 그러면 그때 길 찾기의 시작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어쩜 항상 이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내 치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고민이나 걱정이 있다면 사실은 누구나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는 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가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래서 길을 모르면 묻는 게 정상입니다. 청년 여러분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볼 때 답하시는 분들이 제일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그 마음을 잘 그죠? 정말 진지하게 진실하게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받아주시지 못하면요 그냥 아유 나는 모르겠다 다른 멘토를 찾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함부로 그냥 답해줬다가요 또 새길로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렇죠? 우리가 길 물어볼 때도 그냥 아무나 안 잡거든요. 누가 그렇죠. 길을 좀 잘 가르쳐 줄까? 이렇게 지혜로운 봐요. 사람은 그렇죠. 네, 봐요. 그리고 네. 물어보고 길 물어보다 저도 모르겠는데요.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거든요. 얼른. 사실 인생의 길을 물어볼 때 다들 겁을 많이 내시는데 똑같습니다. 물어보다가 내가 물어보고 싶으면 누가 잘 말해줄까 고민을 충분히 해요. 왜냐면 내 문제고 내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한테 안 물어보죠. 그리고 정말 모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모르니까 물어봐라라고 솔직하게 말해주기만 하면 그래요. 돼요. 네, 그거면 그게 충분하다고 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 지금 이 얘기하니까 나도 생각나. 옛날에 집 사러 갈 때 젊었을 때 일단 관상을 봤어요. 이렇게 관상 봐서 착하게 생긴 사람한테 저기 제가 집 있는데 집 하나만 사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상이 참 중요한데 관상은 또 마음이잖아요, 스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 불자들 보면 되게 얼굴이 화세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심보를 잘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네, 요즘 자동차에선 없어서 안 될 것이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선 진실을 가려주는 블랙박스보다는요, 내비게이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경로를 알려주는 부모, 스승, 배우자, 친구, 그리고 부처님 말씀까지. 가끔은요, 때에 맞춰서요,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BTN 실행담, 카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